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의 첫째 강의, 신뢰하는 사회, 못 믿는 사회. 오늘은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뢰를 한다, 불신, 그런 게 이제 다 정치 문화의 일부라고 보는데요. 정치 문화라는 게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정치만 해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지가 어렵고, 문화는 더하죠. 아무거나 다 문화죠, 그죠? 그래서 정치 문화를 놓고 아마 뭐 1년을 공부를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집어내서 오늘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시민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내가 속한 집단 말고 나머지 집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민들이 다른 시민을 신뢰하는가. 여러분들 그 친구나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 신뢰하세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계급, 지역, 인종, 세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 이제 자꾸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특정 그룹과 정당과만 아이덴티파이 하는가. 그러니까 항상 노는 사람이 같이 노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찍는 정당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소셜 트러스트, 소셜 캐피탈 이런 게 이제 사회과학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뭔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들이 이제는 이 신뢰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많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에 정권을 잃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정당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선거가 공정한 선거일 것이며, 또한 그쪽이 지게 되면 우리 쪽으로 정권을 돌려주리라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권을 저쪽에 뺏긴 다음에 5년 후에 저쪽에서 틀림없이 무슨 꼼수를 쓸 거야. 그리고 그 선거 결과는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면, 그러면 신뢰가 굉장히 부족한 사회죠. 그래서 정치 문화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합의적 정치 문화, 그리고 갈등적 정치 문화로 나눕니다. 그래서 합의적 정치 문화는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하는 수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현재 국가가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한 동의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의 동의라는 건 100%가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100%가 동의하는 사회는 우리가 원치 않아요. 그런 전체주의 사회는. 그런데 그래도 상당수가 그 동의를 해야 되겠죠. 당장 우리의 현안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 경제예요, 어떤 정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폐 해소예요, 아니면 안보의 문제예요, 아니면 평창 올림픽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제일 괜찮은 방법이야 라는 동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에 있어서 사드가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반씩 딱 갈라지면 골치 아프죠. 어느 한쪽으로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쉽죠. 갈등적 정치 문화, 현 정부의 합법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쪼개져 있고, 당장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제가 저 밑에다가 2012년 댓글 사건 이렇게 적어놨는데, 2012년엔 이제 그때 제가 한국 나온 직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빼놓고
어른 돼서 한국의 그 정부를 대해본 거는 박근혜 정부인데,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점 몇 %의 사람들은 2012년 대선 후에 박근혜 정부가 정말 합법적인 정부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2000년도에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알고하고 조지 W 부시가 붙었을 때 플로리다에서 리카운트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플로리다에서 700표 차이로 승리한 걸 다시 세는 과정에서 미국 대법원이 그만 세라 하고 이쪽이 승자하고 손을 들어줘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민주당 사람들이 조지 W 부시를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한동안.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조지 W 부시를 살려준 게 뭐다? 9.11이었어요. 국가적 비상사태가 터지니까 옛날에 아니었다고 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주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뭐 당장 중요한 국가적 가세, 좀 세월호 같은 것도 뒤집어져서 바다 안에 박혀 있는데, 그 전 정권은 저거를 빨리 안 드러내려고 했죠. 그리고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 활동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 하나가 그랬죠. 뭐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라는 표현을 쓴 적도 있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교통사고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은 반면에 또 저거가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과 내 그룹 간 정치적 사고와 태도가 깊이 나누어지고,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 한국과 안에 두 개의 다른 하위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 원래 국가라는 것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 그게 세월이 오래 쪼개진 상태로 오래 가면 한국가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문화가 생길 수 있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다. 한쪽은 합법적인 정부, 한쪽은 불법적인 정부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들은 서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다른 이익단체에 속해 있고 다른 신문을 읽고, 이 부분도 뭐 갑자기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다른 사회적 생활을 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노출이 되면서 하위 문화는 점점 굳어진다. 그러니까 내 쪽 사람들하고 계속 대화만 하고 놀다 보면 내 쪽 얘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그룹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주거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룹을 쪼개기도 하죠. 뭐 강남 3구에 사느냐, 뭐 강북에 사느냐, 뭐 서울에 사느냐, 뭐 경인 지역에 사느냐, 그거 아니냐. 그런 걸로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문화가 굳어지게 되면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도 다르게 배웁니다. 가르쳐주는 선생은 다 같은 그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그룹 안의 사람한테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간에, 이 문화 간에 진실이 달라져요.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의견이 갈려요. 근데 진실은 by definition, 정의상 몇 개다? 한 개죠. 진실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죠? 진실은 하나인데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진실은 내 쪽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3자적 입장에서 가만히 되짚어 보면 진실은 하나고 의견이 두 개인 거죠. 그렇죠? 의견이 두 개인데 양쪽에서 다 자기 의견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론 매체를 대하냐,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견을 진실로 착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진실이라고 굳게 믿으면 나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허구죠. 당연히 가짜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우리 이 종교 성향이 짙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더 푸시해서 진실과 허구,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선과 악,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 쪽이 아닌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신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세월호 특별 무슨 위원회가 빨리 결론을 못 내고, 저 여당 측 인사들이 참여를 안 해서 미팅도 안 열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위를 했죠. 광화문에서 아주 격한 시위를 했죠. 그때 가장 격한 시위가 있었던 날 다음 날에 이게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에요. 국기 태우고 경찰자 70일에 파손, 선 넘은 세월호 집회.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인데, 반대쪽 그룹 사람들이 보는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세월호 슬퍼할 자유마저 막는 나라. 얼마나 다른 시각입니까? 근데 문제는 조선일보 조성종 보는 사람은 조성종만 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두 그룹 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는 거죠. 뭐가 진실이냐에 따라서 이냐에 대한 의견은 더 첨예하게 갈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치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정당제도에 대해서, 정치 문화를 정당제도에 연결해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해운대와 아이스크림 2018년 여름.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해운대 얘기하니까. 아니, 저 정치학자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재밌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해운대로 빠지고 난리야. 이거 다른 강연의 슬라이드 섞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형외과 학생이 2명 와 있으니까, 김윤 선생 수업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수업 듣고 그랬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프로젝트 같은 거는 비양심적인 돈이니까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 학생들이 그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나쁜 짓이라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선생이 그렇다니 이번 여름방학 때는 내가 몸으로 뛰어서 좀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윤모 씨와 성모 여인이 아이스크림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금년에 이 둘이가 해운대에서 만날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팔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저도 부모님이 다 부산 사람이라 해운대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해운대 백사장이 절대로 직사각형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직사각형이라고 해놓고 이제 이야기합시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4가지 가정을 하는데요. 하나의 첫 번째 가정은 아이스크림 장사는 윤모 씨, 성모 여인 둘밖에 없다, 해운대에.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파는 거, 돈을 더 버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이 해변 전체에
놀고 있는 사람들의 밀도는 같다. 밀도가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 선을 그으면 절반은 여기, 절반은 여기 딱 있는 식으로. 이게 영어로 뭐 even distribution이나 uniform distribution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똑같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그럼 마지막 과정은 그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 보는 건 딱 하나다. 어차피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대 학생 둘이가 파니까 물건 띄워온 데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아요. 생각도 비슷하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베네핏은 비슷하고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 있는 아이스크림 장사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 그게 네 번째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변의 끝에 여기 윤, 성 자리 잡고 앉아서 그러면 가까운 데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가운데 있는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은 둘이서 해운대의 비즈니스를 반반 딱 나눠가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김희 선생 조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성모 여인이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내가 저 윤 씨보다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팔 수 없을까? 라고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팔 수 있을까요? 장소를 침범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끝에 있을 게 아니라 좀 들어가 보자. 그러면 가까운 사람한테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성, 윤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 씨한테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윤 씨한테 가니까 성 씨가 돈을 훨씬 더 버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윤모 씨가 나도 서울대 정외과 석사학위 과정 학생이야. 나라고 머리가 없냐? 하면서 뭘 할까요? 자기도 움직이죠. 자기도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둘 사이에 가운데 딱 점을 그은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윤 씨가 더 파네, 성 씨보다. 그래서 결국 장사를 더 하기 위해서는 둘이가 찔끔찔끔해서 궁극적으로 가운데서 둘이가 만나버려요. 일단 만난 다음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만난 다음에는 움직이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봐요. 그건 여러분께서 이제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움직이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둘이 같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이제 그 경제학에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르죠. 평형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평형점은 성씨, 윤씨가 가운데 점에서 딱 째려보면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 게 이 게임의 그 평형점이 됩니다. 아까 가정이 4개 있었죠. 그거를 아이스크림에서 정치로 한번 바꿔봅시다.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2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이 사람들을 정당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건 양당제도. 그다음에 표를 더 많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파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걸 정치로 변환을 하면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는 것이 목표다. 그 다음에 나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정치로 변화를 하면 선거 때 나한테 이념적으로 더 가까운 정당에 투표를 한다. 그리고 그게 이념이 아니고 다른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 다이멘션에서 내가 더 동의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가 이제 그 거리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정치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아직 과정 중에 아직 그 비현실적인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밀도가 똑같다는 거는 사실 현실 세상에서 극자에서 극우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리는 알았으니까 저 원리에서 약간만 현실을 집어넣자. 그러니까 더 이상 해운대 비치가 아니고 유권자들을 한번 줄을 세워보자는 거죠. 유권자들을 줄을 세우면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념으로 친다면 가운데 사람이 많고 극한 포지션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이거를 뭐 통계학에서 정상분포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가운데 표가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배층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해운대 이해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것을 좀 현실화한 게 저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유는 좀 들어가고 양당 제도다. 그래서 당을 A당, B당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나한테 더 가까운 정당에 투표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정당은 더 많은 득표를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시민들은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중도에 사람이 많고 극한 방향으로 갈수록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정당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처음에 A 정당은 여기 있고 B 정당은 여기 있었다고 쳐요. 아까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그 밀도가 똑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밀도가 다르죠. 근데 정당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당이 두 개라면. 밀도가 많은 곳은 밀도가 많은 곳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죠. 정당들이 다 가운데로 달려와야 돼요. 우리 다 중도 정당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정치학에서 사실 1965년도에 앤서니 다운즈라는 사람이 이미 증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정당들은 가운데로 몰려옵니다. 양당 제도에서는 각 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과반수면 상대방은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 사회의 시민들이 정상분포되어 있다면 두 정당 모두 중도를 공략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필수적 요소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 트럼프 이전에는 이게 항상 옳았어요. 한국도 사실은 양당제일 겁니다. 지금 뭐 다당제를 만들었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사실은 양당제고 거기에 이제 군소정당 몇 개 있는 거죠. 그 120석 가까이 되는 정당이 2개 있고,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제 쪼개 가졌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사실 정당이 4개, 5개 나타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뭐 몇십 년 된 이론인데, 프랑스의 학자 두베르제라는 사람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소선거구제 를 사용하면, 소선거구제에다가 이제 단순 다수제를 사용하면 정당 체제는 무조건 양당 구도로 가고, 그렇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면 다당 구도로 간다는 게 이미 얼마나 예외가 적었으면, 정치학에서는 그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두베르제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외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300석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선거구제, 그 단순다수제고요. 그 비례대표적 뭐 조금 남겨놨죠. 그러면 선거법상으로도 그렇고 큰 정당들을 봤을 때 사실상 양당제 국가인 한국에서 왜 이 현상이 안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왜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운데로 뛰어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뭐 4개의 가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가정 중에 안 맞는 게 있다. 뭐 양당제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2개만 카운트하기로 한 거고, 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목표다. 그건 맞겠죠. 그 다음에 뭐 이념적으로 나한테 더 가까운 정당에 투표를 한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응? 마지막 가정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저 그림 자체죠. 기민들이 정상 분포되어 있다. 이게 저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북한의 핵보다 경제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고 더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렇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가운데가 없는 나라예요. 저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로 돌아가면 하위 문화가 2개, 정치 문화가 2개인 나라예요. 한국이 정치 문화가 2개인 아주 그 선진국 쪽을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저 가로축은 제가 좌우라고 썼지만 저게 반드시 좌우는 아니에요. 한국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콜랩스가 뭉쳐져 있는데 그게 좌우에다가 세대에다가 지역에다가 뭐 거주지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나의 그 다이멘션으로 눌러놓고 보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증명은 못해요. 저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게 요즘 제가 갖는 인상이에요.